그야말로 대전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른 누구보다도 제 스스로 직접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 대학이라는 곳은 가장 보수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에서도 지금 가치관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앞서서 그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곧바로 교육부로부터 이제 대학교의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자라는 어떤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많은 대학의 총학생회장이 총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정상적인 수업도 하지 않는데 왜 등록금을 다 받는 거냐라는 푸념이었죠.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을 잘 설득하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는 증거도 제시해서 정상적인 어떤 학제를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올 봄에 다시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 학생들을 데리고 오프라인 수업을 다시 하라라고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는 다른 총학생 회장이겠죠. 그분은 이제 졸업하셨을 테니까요. 많은 학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총학생 회장이 찾아와서요. 이젠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3학점 또는 6학점만 듣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는 거냐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까지 들고 와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몇 퍼센트인데 이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듣고 있는 학점의 수는 9학점이 안 되는데, 그럼 그것 때문에 서울에 하숙집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쪽 학교의 그 총장님께서 그 학생 회장에게 그랬대요.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다 사이버 대학이 돼야 되는 거냐 했더니, 우리도 그걸 원하진 않고 온오프라인 병행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저희 때는 학교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거 자체마저도 뒤흔드는 이런 대전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전혀 달라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해법도 전혀 달라야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하나하나 빠르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어느 걸로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요. 이렇게 매크로한 부분은 사실 장표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닌데 저도 거의 뭐 매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상황으로 작금의 상황이 많이 변화가고 있는데, 환율을 가지고 한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 전개되고 있는 환율의 흐름을 설명드리면 10월 달까지의 상황과 10월 이후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에서 강한 물가 상승의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올려서 그걸 통해서 강달러 기조를 만들고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신흥국들이 환율 인상을 직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흥국의 또 다른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최근 환율이 1,400원을 웃돌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이 환율의 그 고공행진을 잠재우기 위해서 통화 수합이라든가 빨리 정책적 어떤 진정 기미를 보일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해라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많은 여타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뭐랄까요? 제한적인 접근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지금 환율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의 조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 십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은요. 환율이라는 건 결국 실물 부분의 거래로 인해서 외환과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의 교환 비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어느 정도 조닝해서 유지되느냐는 수출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지금 변화의 기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은 수출이라는 교육이라는 성과에서 우리나라가 전교 1등도 아니라 전국 1등의 성적표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설명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이상의 교육을 하는 나라는 9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9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제일 작고 인구수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그 1조 달러 이상의 교육을 하는 9개국 중에서 무역을 통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3군데에서도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인구수가 제일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교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외화를 획득했기 때문에 지난 십수년 이상 우리나라의 환율의 조닝은 그 밴드대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최근 전개되고 있는 여러 흐름이 어떻게 되냐? 단순히 미국의 금리 기조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환율 인상으로만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실물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바로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우리나라가 환율 수출이라는 부분에서 전국 1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은 사실 중국이라는 두둑한 우리 고객이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중국과의 경제적인 이런 교류 협력이 점점 원만하지 않을 국제적인 정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몇 달째 그렇게 탄탄했던 대중국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는 과거와 같이 한국산 제품의 다양한 품목들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품목에 대해서 이제 한국산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을 이미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에서 값싼 원자재를 들여오거나 중국에서 조립 가공해서 제3세계에 판매하는 전략으로 우리가 많은 수출 성과를 냈었는데 가격 경쟁력을 담보해서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생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 법과 제도가 국제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여러 기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이런 실물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성적표가 과연 옛날처럼 지속적으로 전국 1등의 수준에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연배가 다 달라서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쉽게 생각하실걸요. 자녀가 전국 1등의 성적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환율에 대한 근본적인 조닝 자체가 1,400원에서 1,500원대가 적정 환율대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있는지도 우리가 지금 점검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말이 아닌가요,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여타 국가의 환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흐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슬라이드에도 적어드렸지만 지금 달러를 빼고 모든 안전자산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유로, 엔화, 금, 유가 모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주 독특하게 특정 중진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흥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나라의 화폐 가치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화폐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강연 중에도 괜찮고 강연 끝나더라도 싱가포르 달러 환율 이렇게 쳐보시면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싱가포르 달러의 가치는 왜 이렇게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간의 갈등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많은 글로벌 탑티어의 기업들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 헤드쿼터를 두거나 아니면 아시아 자체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헤드쿼터를 뒀던 많은 장소 중에 하나가 홍콩입니다. 근데 이제 홍콩에 거점을 뒀었을 땐 그야말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 국가들의 경제적 어떤 원만한 통관 절차라든가 소통,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장이 많이 상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헤드쿼터를 놓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헤드쿼터의 본사를 다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싱가포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싱가포르의 부동산 가격은 홍콩에서 넘어오는 주재원들까지 수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동산도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거 홍콩 달러가 국제 교역이나 금융에서 차지하는 일부 기능을 싱가포르 달러가 위임받아서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싱가포르 달러에 대한 싱달러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말씀드릴까요? 베트남의 동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의 화폐 가치가 지금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 동은 그나마 버팁니다. 예, 떨어지긴 했지만. 물론 베트남 정부도 정말 어마어마한 달러를 시중에 풀어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그런 노력 안 하는 나라가 있나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베트남 동은 버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베트남은 벌써 대미 수출의 교역국에 8위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베트남이 미국 수출에 8위까지 올라가는 상황까지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중국 본토에 있는 많은 제조 공장들은 역시 국제적인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여러 가지 물류 교역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벗어나서 바로 베트남의 제조 공장을 다시 차렸기 때문에 이런 교역의 성과가 나오는 것이죠.
국제기구마다 전망은 다릅니다만 2030년까지 베트남이 미국 교역국의 8위까지가 아니라 5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들도 많아요.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베트남의 동해 가치가 견실하게 버틸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도 이런 실물 부분의 변화 속에서 이런 자국의 화폐 가치에 근본적인 재해석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것에서 비켜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니란 생각이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은 MZ세대라는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생활했던 교육 환경과 그리고 경제적 컨디션과 MZ세대들이 주역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의 우리나라의 교육의 컨디션과 경제 상황이라는 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가장 펀더멘탈적인 환율 부분에서도 이미 변화가 직면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23년부터 우리를 무겁게 누를 한 가지 키워드를 꼽으자면, 항상 경제 위기 뒤에 마치 연관 검색어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양극화입니다.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인 또 한 번의 양극화의 기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사실 IMF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또 한 번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경제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의 양극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내리 지난 20여 년 가까이 한 3-4차례의 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생기고 나면요, 이번 양극화는 어찌 보면 내가 이 두 집단 중에서 어느 쪽에 위치되어 있느냐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당대의 내 경제적 컨디션은 거기서 끝날 가능성도 높을 만큼 굉장히 우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개되는 양극화의 흐름은 이전의 양극화의 흐름과 달리 크게 4가지 기조 속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년과 똑같이 개인적인 양극화는 여전히 이번에 또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 특이한 것이 국가 간의 양극화입니다. 이 국가 간의 양극화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것과 좀 다른 통계를 말씀드리면요, 후진국가, 선진국 간의 국민소득의 격차가 그나마 완화될 수 있는 가장 큰 기조가 있었던 시절은 사실은 냉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 서로 자기네 진영을 많이 포섭하기 위해서 많은 후진국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그 후진국들에게 많은 스폰서십을 제공하거나 교육을 시켜주면서 후진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줬었습니다. 그런데 91년 드디어 냉전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입장에선 소련이라는 적대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후진국 지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많은 후진국이 FDI를 비롯해서 많은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바로 전 직장이 KDI였었는데, 거기에서 ODA 사업과 관련된 일을 일부 참여했었을 때 많은 후진국 관료분들이 왔었을 때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좋은 시류에서 많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고 기회를 많이 얻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도대체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FDI, 외국인 직접 투자를 어디서 얻을 기회가 좀처럼 찾기가 어렵다라는 푸념을 많이들 들었습니다. 이런 기조가 다시 한번 변화된 시점이 언제냐? 바로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해서입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기 진영을 많이 포섭하기 위해서 많은 후진국과 중진국에게 SOC 사업을 제안하거나 다양한 원조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어려워진 많은 후진국과 중진국들 같은 경우, 자국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선진국의 도움이 여실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 지금 사실 선진국의 코가 석자예요. 유럽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등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에너지 수급 체계마저도 불안전해서 자국의 여러 가지 그 아젠다들을 해결하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진 상황이고요. 중국 역시도 지금 내수 경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지 모를 정도로 불안불안한 상황이고요. 미국 역시도 예전의 기조와 달리 이제는 공장마저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고서는 받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거의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후진국과 중진국이 어디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양극화를 이번에는 아주 심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이 국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업종 간의 양극화입니다. 이 업종 간의 양극화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아마 아실 거예요.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통 상권이나 전통적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활로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시 사업을 원대 복귀했지만 아까 저희 대학마저도 변화됐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완전히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런 변화된 흐름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우리 코앞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ICT를 기반으로 한 많은 인더스트리 또는 ICT 전환이 빠르게 전환됐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장 발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 지금 가장 따뜻한 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초에 물가 상승률이 불안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대기업들이 노사 간의 연봉 협상에 굉장히 난항을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가지 플랫폼 기업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그냥 그 근로자들의 물가 상승률 그 임금 협상을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니 두둑하게 10%두 자릿수 연봉 인상을 그냥 약속하고 끝내버렸어요. 왜? 지난 2년 동안, 지난 2, 3년 동안 가장 큰 경제적 수혜와 혜택을 받던 그리고 가장 큰 매출 신장을 했던 회사들이 거기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타 회사들은 그렇지 않죠. 사실 상공회의소나 경총이나 중견기업협의회 이런 데서 가끔 이제 요즘 이제 강의를 많이 하게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근데 많은 CEO분들이 이런 각각의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올 연말 내년 초 연봉 협상입니다. 사실 올해 많은 회사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급여가 줄었죠. 왜? 내 연봉이 인상된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 실질 급여가 줄어든 상태에서 그러면 당연히 내년 연봉 협상을 할 때 올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벌충도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물가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6%에서 5% 사이의 물가 상승률, 그리고 내년은 올해보단 좀 낮아서 4, 5% 사이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 합쳐서 거의 10% 가까운 연봉 협상의 기준점을 하나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점에 준하는 연봉 협상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주지 않으면 많은 근로자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떨어진 것인데 쉽지 않은 협상이겠죠. 그리고 실제 이런 정도의 고강도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면 이건 다시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기 쉽습니다. 그럼 다시 또 물가 인상이라는 악순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업종 간의 양극화로 인해서 먼저 자신들의 충분한 수혜를 받아서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연봉 협상을 인상해줬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양극화입니다. 항상 경제적 위기가 도래하고 나면 지역 경제에서 큰 취약성을 보였게 됐고요. 그 취약한 지역 경제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또는 생활하고 있었던 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지역에서 다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모습들이 IMF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전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지역에 특히 광역시마저도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더욱더 마음 아픈 것은 예전에는 이런 숫자들이 제2의 기회를 찾아서 서울로 들어왔었는데 서울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서울에는 전입자의 숫자가 서울도 줄고 있고 서울도 전출자가 늘고 다 어디로 모이고 있다? 경기도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저는 크게 걱정하는 경제적 분야 중에 하나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MZ세대들의 기회의 박탈입니다. 사실 지역의 MZ세대들이 계속 체류해서 지역의 활성화와 미래를 담보하는 세력으로 남기를 희망하지만 그들에게 남아있으라고 계속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여러 가지 기회 요인이 박탈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키워드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이제 빈집에 대한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통계는 2019년도에 통계청에서 작성한 통계인데 우리나라가 벌써 빈집 비율이 8.4%에 이릅니다. 이 빈집이라는 게 가난한 어가, 농가의 빈집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광역시에도 빈집 비율이 10%에 육박합니다. 시도별로 빈집 비율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표시해 왔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 8.8%, 그 다음에 울산이 8.5%, 세종이 12.4%, 광주가 7.5%예요. 이게 2019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이제 2022년이었을 땐 지금 시점에서 이걸 다시 최근 걸로 집계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광역시도 10채 중에 한 채가 빈집 비율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게 10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라는 게 여기 라운드 테이블이 다 있잖아요. 띄엄띄엄 두 개 라운드 테이블에 한 채씩 비어 있다라고 하면 큰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에서 전개되고 있는 빈집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회장님이 앉아 계신 라운드 테이블 기준으로 여기가 큰 대로변이고 두 개의 행정구역이 있다면 이쪽 신시가지에 해당되는 행정구역은 사람이 바글바글 꽉 차서 삽니다. 근데 구시가지는 거의 여기에 계신 집들 중에서 30%, 20% 가까이가 빈집이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69.2%를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의 70% 가까이가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내 부동산이 이런 빈집이 집적되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건 간단히 말해서 내 전 재산이 유실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환급성도 급격히 떨어지고요. 환급성이 떨어지니까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내가 어디서 살거나 사업자금에 활용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금융권에서도 이제 더 이상 담보력을 계속 유지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평생 모아왔던 자산을 그 부동산 형태로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유실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지방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시도 단위로 제가 표시해 왔는데요. 단위를 낮춰서 시군 단위로 낮췄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집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요. 태백시거든요. 지금 현재 35%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유, 그러면 9억 오래된 집들은 역시 빈집이 많구나. 그렇게 착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빈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옛날 아파트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 봐 주택 노후별로 빈집 비율을 봤는데요. 3년 이하가 15%고 35년 초과가 22%예요. 노후 여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특정 지역에서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3,000세대, 5,000세대가 통으로 비는 이런 일들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악재고요. 이런 것들이 양극화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먹구름만 잔뜩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오일 쇼크, IMF 외환위기, 기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지난 코로나19 2년 동안에도 외국 관료들이나 외국의 많은 국제기구에서 오히려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할 때도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견실하게 버틸 수 있느냐라는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굉장히 펀더멘탈이 튼튼한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우리가 꼭 웃을 일은 아닌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동해안의 시대가 열리기 직전이었는데 여기에선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사실 전 세계 물류망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중일에서 바로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으로 보내는 이 교역로인데요. 이 전 세계 교역로의 40%를 차지하고 이 교역로, 즉 우리가 유럽까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어느 경로를 선택했느냐? 바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유럽까지 가는 교역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교역로는 돌아가는 겁니다. 22,000km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유럽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오히려 위로 가는 겁니다. 북극해를 통과하게 되면요, 14,000, 15,000km만 가면 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도 물류 비용이 30% 가까이 절감되고,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었을 땐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언론인들은 아시겠죠? 소말리아 해적이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쉬핑 코스트가 더 듭니다. 보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런 것들까지 커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북극해를 지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물류 비용은 계절적 시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40% 가까이 차이 나기도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초단거리를 놔두고 멀리 돌아간 겁니까?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죠. 북극해는 1년 365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얼어붙으니까요. 그래서 쇄빙선, 내빙 기능이 있는 배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다시 코스트가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해양학자는 아니지만요. 협력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해양학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학자들의 컨센서스가 2026년 정도 되면 북극해의 두꺼운 빙벽은 사라져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선박도 퉁퉁 그 빙하를 밀고 지나갈 수 있는 수준까지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물류망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려볼까요? 사실 그동안 이쪽 지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국가들이 많았어요. 도시들도 많았고요. 홍콩, 싱가포르, 카이로, 두바이, 뭄바이 이런 회사들이, 이런 국가들이 왜, 이런 도시들이 왜 부강했습니까? 바로 세계적인 물류망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선박금융이나 선박수렵이나 여러 가지 중개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류망의 흐름이
이제 상당한 이유로 인해서 이 북극 지역으로 바꿔버린다면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자금의 흐름과 물류망의 흐름이 이제 다른 경로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유럽이나 북아프리카로 가기 위한 반대쪽 종점이라고 해야 될지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지역에서 누군가는 거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 비해서 저기 러시아 쪽에서 우리 동해안 연안의 해양 도시를 또는 해양 인프라를 같이 구축하기 위한 사업 제안을 너무나도 많이 해왔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단순히 청사진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류망의 통계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물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북극해 해로가 개척되기 시작해서 물류망이 급등했었고 최근에 주춤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러시아 내부 자료인데요. 러시아는 북극해 연안에 우리 부산 항만의 비슷한 규모의 대규모 국제적인 항만 도시를 17개까지 조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러시아의 수건 사업은 원래 이 내륙 지방의 개발인데요. 시베리아 동토층이요. 이 시베리아 동토층은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르강, 예나강, 예이시니강, 오브강 등 세계적인 하천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하천 근처에는 전 세계 1차 산업의 메카에 해당되는 벌목, 광물, 곡물 이게 즐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극해 해로가 본격적으로 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수로 등록청에 이미 등록돼서 화물선이나 여객선으로 이 강을 바탕으로 운행되는 배가 13,000석이 넘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산된 많은 지하자원, 여기서 생산된 곡물자원,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된 벌목들은 강을 따라 내려가고요. 아까 봤던 해양 여기 노선에서 우리나라 쪽이나 즉 이제 동해안 쪽이나 유럽 쪽으로 넘나들면서 세계적인 1차 산업과 2차 산업 또는 3차 산업까지 연관될 수 있는 새로운 물류 항만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서쪽이나 남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새로운 기회 요인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북극해에 기반한 새로운 항만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국적 컨소시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속적인 러브콜도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변질될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는 ICT를 기반으로 한 언택트, 온택트 비대면의 상황으로 바뀌어갈 텐데요. 여기에서 또 가장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 또 앞으로 해외에서 이런 인프라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보고서는 저도 사실 읽다가 굉장히 놀라워서 그 순간 다시 캡처했던 것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작성했던 온라인 광고 시장의 시장 규모를 예측했던 보고서인데 그냥 빠르게 스크랩하면서 읽다가 일견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다시 찬찬히 읽어봤어요. 제 영어가 좀 딸려서 그런가 하면서 이게 뭔 소린가 하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온라인 광고 시장의 시장 규모를 계측하는데 여기 이 부분 바로 소상공인들이 상가 건물 주인에게 제공하는 임대료를 포함시킨 겁니다. 아니 소상공인들 월세를 왜 온라인 광고 시장의 전체 시장 규모에 포함시켰느냐? 제가 일견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미국도 한국과 똑같은 현상이 생긴 겁니다. 어떤 현상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이제 오프라인 우리 매장을 와서 직접 여기서 식사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임대료를 내면서 매장을 유지하는 그 비용을 아예 접어버리고요. 공유 주방이라든가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그냥 배달에 의존하는 형태로 업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임대료 지출이 세이브 되겠죠. 그럼 임대료 지출 세이브된 걸 그냥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바로 내가 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우리로 따지면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겠죠. 거기에서 광고를 해야 되는 광고비를 지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온라인 광고 시장의 잠재적인 시장 규모까지 맥스를 다 친다면 이제 월세 부담이 줄어든 많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들의 광고를 탑재하는데 그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로 이 광고 시장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큰 변화를 지금 목격하기 직전입니다. 바로 메타버스라는 단어로 요즘 인구에 회자되는 건데요. 저는 사실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느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 속에서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이 넘나드는 하나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만든 거예요. 그건 학술적인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누군가가 먼저 개념 정의를 해주거나 세계적인 기업이나 CEO가 개념 정의를 해줘야지만 안정감을 갖고 그 다음에 뭔가 진입해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특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소설가가 만든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줄기창 과기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처에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란 뭡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는 CEO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지금 전 세계 탑 티어의 기업들이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제가 가져온 건데요. 컴퓨터가 등장했었을 때 전 세계 탑 티어의 기업들이고, 그게 인터넷으로 기반됐었을 때 탑 티어 기업들, 휴대폰으로 바뀌었을 때 또 탑 티어의 기업으로 대두됐던 회사들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디바이스가 바뀌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제가 PC와 인터넷 기반으로 소통했었을 때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네이트온을 켰을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 국민이 다 같이 뛰어놀았던 네이트온은 완전히 뒤로 소멸되고 카카오가 등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모든 판이 다시 한번 기회 요인이 생깁니다. 그런데 미국의 저 빅5 5개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없는 수요를 창출해서 본인들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그 반열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글라스라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많은 플랫폼들을 연합하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저는 ICT 분야의 최강국인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 속에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30초 남았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우리에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가장 지금 노른자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미국이나 강대국의 가장 큰 목소리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출 품목이 뭔가요? 반도체죠. 우리가 이 반도체의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회 요인을 저는 1986년으로 꼽습니다. 1986년도에 미국, 일본의 경제가 너무 급성장하자 미국이 일본 경제를 누르기 위해서 미일 반도체 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이 미일 반도체 협약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일본산 반도체에 관세 100%를 부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일본산 반도체 가격이 2배 뛴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 속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한국산 반도체에 틈새 시장이 열렸고 기회를 찾았고 그걸 활용해서 지금의 우리가 반도체 최강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전기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었었는데 중국이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그런 것들을 교두보를 만들기 점점 어려워진다면 다시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움츠러들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크게 뻗어나갈 기회 요인을 찾을 것을 저는 우리 MZ세대들께 간곡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